한국행 티켓을 구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화물칸이라도 좋으니 제발 태워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공항에서는 한국행 티켓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절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더 줘도 표는 없었죠. 각국 한국 대사관은 비자 문의로 업무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열풍이 아닙니다. 범죄와 혼란이 일상이 된 도시들 속에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나라, 한국, 그곳으로 향하는 조용한 이동입니다. 도대체 한국에는 무엇이 있기에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몰려들고 있는 걸까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사고를 분석해온 보알리스크 전문가입니다. 데이터로는 설명되지 않던 이 이상한 나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세계가 K-팝이 아니라 한국의 시민식에 열광하며 몰려드는 진짜 이유,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모니터 앞에서 전 정말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유도 점수 90점이 넘는데 범죄율은 바닥을 기고 100만 명이 모여도 사고가 안 난다는 보고서였거든요. 30년 이 일을 했지만 이런 수치는 처음 봤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 카터입니다. 나이는 58이고요. 런던에 있는 국제도시안전연구소에서 30해째 일하고 있어요. 세계 주요 도시들의 범죄율, 사고, 발생률, 자유도 같은 걸 분석해서 각국 정부에 컨설팅을 해주는 게 제 일이죠.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자유와 안전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많이 주면 범죄율이 올라가고 안전을 높이려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하죠.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 200여 개 도시를 분석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2023년 9월 신입연구원이 제 책상에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박사님, 이 나라 데이터가 이상해요. 파일을 열어보니 한국이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죠.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전쟁 후에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 정도. 그런데 숫자들이 말도 안 됐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데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0.5. 영국이 1.2, 미국이 6.3인 걸 생각하면 거의 제로였죠. 강력범죄 발생률도 선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었고요. 더 이상한 건 자유도 지수였습니다. 언론 자유, 집회 자유, 이동 자유 모두 90점 이상. 북유럽 국가들이랑 비슷한데 범죄율은 훨씬 낮았어요. 이거 오타 아니야? 전 신입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한국경찰청, UN 통계, 국제형사경찰기구 데이터 전부 일치해요. 그날 저녁팀 회의에서 전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조작이거나 통계 집계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유도가 이렇게 높으면 반드시 범죄율도 올라가야 해요.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30년간 전 세계를 봐왔고 예외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 집에 가서도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이 수치가 진짜라면? 그럼 우리가 30년간 만들어온 모델 자체가 틀렸다는 뜻이잖아요. 전 그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전 소장님께 휴가를 신청했어요. 2주일만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가는데? 한국이요. 직접 확인해 보려고요. 소장님은 웃으시더군요. 자네가 현장 조사를 자청하다니 드문 일인데. 시스템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무너집니다. 전 그 지점을 찾고 싶어요. 일주일 뒤, 전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노트북 가방에는 관찰 체크리스트가 들어있었고요. 범죄 다발 지역, 유동인구 밀집 구역, 야간 안전도 측정 포인트 같은 것들이었죠. 전 확신했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히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더군요. 제가 탄 비행기만 해도 250명이 넘었고 같은 시간대 도착 비행기가 또 있었어요. 전 일부러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히드로 공항이든 케네디 공항이든
사람 많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줄 세치기, 카트 충돌, 소리 지르는 직원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빽빽한데도 흐름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시하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두 줄로 나뉘어 걷더군요. 짐 찾는 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사람들이 빙 둘러섰는데 앞 사람이 짐을 찾으면 바로 뒤로 물러섰죠. 보안 요원들을 세어봤습니다. 제가 지나온 구역에 딱 3명이었어요. 그것도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있기만 했죠. 런던 히드로 같으면 같은 넓이에 최소 10명은 배치돼 있을 거예요. 이건 위험한데? 전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철도 타는 곳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군요. 근데 신기한 게 다들 오른쪽에만 서 있었어요. 왼쪽은 비워뒀고요. 급한 사람들이 왼쪽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런던도 이런 문화가 있긴 해요. 그런데 가끔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선 처음부터 다들 알아서 오른쪽에 섰어요. 전 노트북을 꺼내서 메모했습니다. 공항, 고위험 공간. 보안 인력 최소. 그러나 질서 유지됨. 통제 아닌 자율로 작동. 공항철도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봤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군요. 귀중품을 손에 들고요. 그런데 누구 하나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이 없었어요. 전 직업병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 타겟을 찾아요. 소매치기가 노릴 만한 사람, 분실물이 나올 만한 상황. 근데 여기선 모두가 타겟처럼 행동하는데 아무도 타겟이 아니었어요. 전철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섰어요. 내리는 사람 먼저 나오게요. 런던에선 가끔 안 지켜지는 규칙인데 여기선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했죠. 전철 안에서 전 계속 관찰했습니다. 젊은 남자애가 노약자석 근처에 서 있었는데 할머니가 타시자마자 말도 없이 자리를 비켜드리더군요. 할머니도 감사하다는 말 없이 그냥 앉으셨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땐 저녁 6시 반쯤 됐을 거예요. 퇴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전 그 인파에 섞여 천천히 걸었습니다. 역 구내 카페에서 커피를 사면서 계산대 직원을 봤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손님이 계속 밀려드는데도 표정이 차분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전 창밖을 봤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호가 빨간불인데 차는 한 대도 없었죠. 그래도 아무도 안 건넜어요. 신호가 바뀌자 사람들이 건넜습니다. 그 순간 차 한 대가 나타났는데 횡단보도 훨씬 앞에서 멈추더군요. 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규칙 준수율 예상 밖으로 높음. 감시 카메라나 단속 요원 없어도 작동. 이유 불명. 지속 관찰 필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친절하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어요. 어디가 볼만하고 뭐가 맛있고. 전 대충 듣는 척하면서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밤 8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자들도 혼자 걷고 있었고요. 호텔 프런트 직원이 말했습니다. 근처 편의점은 24시간 열어요. 밤에도 안전하니까 편하게 다녀오세요. 안전하다고요, 밤에요. 방으로 올라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요. 그런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상한 건 맞는데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안전해 보였으니까요. 전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 거리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내일 봐야 알겠어. 전 노트북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이렇게 사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전 일부러 사람 많은 곳을 골라서 다녔어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명동. 제 체크리스트에 있는 고위험 지역들이었죠. 강남역 지하철역은 정말 미친 듯이 복잡했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전 플랫폼 한쪽 구석에 서서 관찰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이렇게 사람 많으면 반드시 부딪히고 밀치고 누가 소리를 지르게 돼 있거든요. 런던 지하철 출근 시간에는 매일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져요. 그런데 여기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한데도 흐름이 막히지 않았어요. 지상으로 올라와서 명동으로 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았어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찾는데 창가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 테이블 위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지갑이요. 그냥 펼쳐진 지갑이 놓여 있었어요. 카드도 보이고 현금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신형 스마트폰도요. 그런데 그 여자는 자리를 떴어요. 그냥 일어나서 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어요. 전자동으로 초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 배운 거예요. 귀중품을 방치하면 3분 안에 절도가 발생할 확률이 70%가 넘거든요. 1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분, 3분. 옆 테이블 사람들은 그 지갑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자 그 여자가 돌아왔어요. 커피를 들고요. 지갑을 집어들고 카드를 꺼내서 계산하더군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전 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똑같은 장면을 또 봤어요. 다른 손님이 가방을 의자에 걸쳐놓고 자리를 뜬 거예요. 10분 넘게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뭔가 직접 실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다른 카페를 찾았어요. 덜 붐비는 곳으로요.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10분쯤 일하는 척하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일어났어요.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요.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노트북엔 제 30년 연구 자료가 다 들어있거든요. 백업은 해뒀지만 그래도 잃어버리면 큰일이에요. 화장실 가는 길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 테이블이 보였어요. 노트북이 그대로 있었죠. 화장실에서 나와서 또 봤습니다. 그대로였어요. 자리로 돌아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더군요. 노트북은 정확히 제가 놓은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전 앉아서 노트북을 만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예외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규칙이 있는 건가? 그날 저녁, 전 일부러 을지로 쪽으로 갔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많은 동네였어요. 관광지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사는 곳이죠. 어두워지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런던이었으면 절대 안 걸을 만한 길이었어요. 가로등도 많지 않았고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무섭지 않았어요. 이상했죠. 전 범죄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이런 환경에선 위험하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몸이 긴장하지 않았어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여자 알바생이 혼자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물건을 계산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혼자 일하세요? 무섭지 않아요? 그 알바생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기 안전해요. 3년째 일하는데 문제 생긴 적 한 번도 없어요. 전 편의점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범죄율은 정말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더 불안해졌어요. 왜냐고요? 이게 진짜라면 제가 지난 30년간 믿어온 모든 이론이 틀렸다는 뜻이니까요. 감시가 없어도, 통제가 없어도 사람들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전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지웠어요. 데이터 오류 가능성 높음. 그 자리에 이렇게 썼죠. 데이터 정확함. 원인 불명. 추가 관찰 필요. 사흘째 되던 날, 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걸었습니다. 호텔 근처 주택가였어요. 조용한 동네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집집마다 대문이 있긴 한데 높지 않았거든요. 담장도 낮았고요. 영국이었으면 최소 2m는 넘는 담장에 CCTV까지 달려 있을 텐데요. 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충망만 닫혀 있었어요. 아니, 다 들여다 보였죠. 전 멈춰 섰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이해가 안 됐어요. 방범 의식이 없는 건가 아니면 필요가 없는 건가? 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등교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혼자 또는 둘셋이 무리지어 걸어오더군요. 부모 없이요. 한 여자아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습니다. 차는 없었어요. 도로가 텅 비어 있었죠. 그 아이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신호가 바뀔 때까지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규칙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는 건 단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였죠. 카페 테이블에 귀중품을 두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훔쳐갈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훔치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였죠. 오후에 전 통계청을 방문했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아뒀거든요. 한국 범죄 통계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최근 10년간 강력범죄 발생 추이입니다.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인구는 늘었는데 범죄는 줄었네요. 제가 말했죠. 네, 특히 청소년 범죄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어떻게요?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했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바빠도 아이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교육이랑 관심으로 범죄율을 낮춘다. 이론적으론 맞는데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저녁에 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서울대에서 범죄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한국이 안전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전쟁을 겪었어요. 1955년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게 파괴됐죠. 건물도 시스템도 사람들 마음도요. 교수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 때 조심스러웠어요. 서로를 믿지 않으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가난해서 서로 도와야 했어요. 그게 습관이 됐고 문화가 됐죠. 이제는 부유해졌지만 그 문화는 남았어요. 교수님이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배웠어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요. 그날 밤 전 호텔방에서 유튜브를 봤습니다. 한국 관련 영상들이었어요. 한 영상에서 외국인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가 주워서 신고했대요. 돈도 카드도 다 그대로였어요. 댓글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썼더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안전은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들이었죠. 가난과 전쟁과 불신과 싸워서요. 무기는 총이 아니라 신뢰였어요. 나흘째, 전 일부러 늦은 밤에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밤 11시쯤 홍대 쪽으로 갔어요. 젊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술 마신 사람들도 많았고요. 이런 환경은 범죄학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요. 술, 군중, 어둠. 세 가지가 겹치면 사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긴 했는데 싸우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부축해서 데려가더군요. 한 여자애가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요. 전 뒤따라가면서 지켜봤습니다. 직업병이죠. 그 여자애는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면서 걸었어요. 주변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죠. 전 소름이 돋았습니다. 런던이었으면 절대 저러면 안 돼요. 밤에 혼자 다니면서 이어폰 끼고 휴대폰 보면 그건 범죄 표적이 되겠다고 광고하는 것과 같거든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애도 들어왔어요. 과자를 사더니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전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밤에 위험하지 않아요? 네. 왜요? 점원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람들이 술 많이 마시잖아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가끔 시끄러운 사람 있긴 한데 위험한 적은 없어요. 전 편의점을 나와서 다시 걸었습니다. 새벽 1시까지 돌아다녔어요. 놀라운 건 여자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혼자 걷는 여자들이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다음 날, 전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범죄 예방 프로그램 담당자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CCTV가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울 전체로는 약 80만 대 정도 됩니다. 맞네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CCTV 때문에 범죄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범죄가 적으니까 CCTV가 증거 확보용으로만 쓰이죠. 다른 나라는 CCTV로 범죄를 예방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범죄율이 낮아요.
CCTV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거죠. 오후에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 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놓고 앉아 있었어요. 아기는 자고 있었고요. 그 엄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멀리 있는 매점으로 걸어갔어요. 유모차를 그냥 두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유모차가 제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는 신경도 안 쓰고 가더군요. 5분쯤 지나서 돌아왔어요. 음료수를 들고요. 아기는 그새 깨어서 방긋 웃고 있었죠.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이 사람은 낯선 사람 옆에 아기를 두고 갈 수 있을 만큼 사회를 믿는 거예요. 저녁에 대학로에서 연극을 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오는데 밤 10시가 넘었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지는데 다들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주변을 경계하지도 않았어요. 한 할머니가 혼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밤 11시예요. 전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혼자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죠 뭐. 여기 안전해요. 버스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버스에 오르셨어요. 전 그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안전은 법이나 경찰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배려가 만든 거였죠. 누군가 쓰러지면 도와주고 지갑을 주우면 신고하고 아이가 혼자 있으면 지켜보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안전을 만든 거예요. 엿새째 되던 날 현지인 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어요. 60대 초반쯤 돼 보였죠. 제가 서울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갔습니다. 신도시 쪽이었어요. 여기 20년 전만 해도 논밭이었어요.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주변을 보니 아파트 단지가 즐비했습니다.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었어요. 도시 계획을 처음부터 했어요. 범죄 예방 설계라고 하죠. 골목을 밝게 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게 만드는 거예요. 셉테드 이론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설계요. 제가 전공한 분야였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를 더했어요. 뭔데요? 공동체예요. 박 선생님이 한 아파트 단지로 데려가셨습니다. 1층에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는 주민 공동 육아방이에요.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기죠. 이웃 어르신들이 돌봐주세요. 자원봉사로요? 네, 젊은 부부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늙으면 또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순환하는 거죠. 전 놀랐습니다. 이건 설계가 아니라 문화였어요. 점심 드실래요? 박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현지인들만 오는 곳 같았죠.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할머니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요즘 3층에 사는 젊은 부부 힘들어 보이던데. 맞아, 애기가 밤에 많이 운대. 우리가 반찬 좀 해다 줄까? 그래, 내가 김치 담갔으니까 조금 가져다 주지. 전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웃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서로 안 도우면 못 살았어요. 지금은 부유해졌지만 그 습관은 남았죠. 그게 안전으로 이어진 거군요. 맞아요. 범죄는 고립에서 나와요. 사람들이 서로 관심 가지면 범죄가 줄어들죠. 오후에 박 선생님은 저를 한 중학교로 데려가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수업을 해요. 교실에 들어가니 학생들이 모둠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119에 전화해요. 맞아요. 그 다음은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좋아요. 그럼 만약 아무도 없으면 직접 도와드려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도와줘야 해요. 누군가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돼요. 전 그 수업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학생들은 심폐소생술도 배우고 화재 대피 방법도 배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배웠죠. 무관심하지 말 것.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거예요. 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다시 썼어요. 제목을 바꿨습니다. 감시 없이 유지되는 사회. 그리고 부제를 달았죠. 한국은 어떻게 신뢰를 시스템으로 만들었나. 전 이제 알았어요. 한국이 안전한 이유는 경찰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CCTV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조금씩 쌓아온 거였죠.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면서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 시절부터요. 마지막 날, 박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강에서 불꽃 축제해요. 가보실래요? 전 망설였습니다. 사람 많이 오나요? 100만 명 넘게 올 거예요. 100만 명이요. 전 즉시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100만 명이 모이면 사고 위험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압사, 패닉, 응급 상황 대처 실패. 위험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매년 해요. 전 고민했습니다. 전문가로서 말리고 싶었어요. 근데 연구자로서는 가보고 싶었죠. 가겠습니다. 저녁 6시쯤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8시에 시작해요. 아직 2시간 남았어요. 우리는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주변의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계속 모여들었어요. 7시가 되자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빽빽했어요. 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차가 들어올 수 있나요? 박 선생님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통로를 비워뒀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요. 정말 통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기 앉지 않았어요. 7시 반, 인파는 더 많아졌습니다. 제 옆에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왔어요. 아기가 자고 있었죠. 여기 앉아도 돼요?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전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됐어요.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아기를 데려오다니. 8시가 되자 불꽃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전 주변을 봤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불빛에 비쳤어요. 다들 웃고 있었죠.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였어요. 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사고가 난 거예요. 구급차가 통로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열었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았어요. 방송도 없었죠. 그냥 구급차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옆으로 비켰어요. 조용히, 빠르게.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구급차는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불꽃을 봤습니다. 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매뉴얼도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였어요. 불꽃 축제가 끝난 건 밤 9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00만 명이요. 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했습니다. 출구로 몰리면서 압사사고가 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순서대로 움직였어요. 아이 있는 가족이 먼저 나가고 젊은 사람들은 기다렸죠. 전 그 모습을 넋놓고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우리도 나왔어요. 길을 걸으면서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땠어요? 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요. 다음 날 아침, 전 다시 한강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100만 명이 다녀간 자리를 보고 싶었거든요. 도착해서 둘러봤습니다. 잔디밭은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청소 노동자 한 분이 일하고 계셨어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평소랑 비슷해요. 사람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쓰레기를요? 네, 자기가 버린 건 자기가 챙겨가요. 전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벤트로 착한 척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100만 명이 모여도 안전하고 떠난 자리도 깨끗한 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일상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2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택시 안에서 전 창밖을 봤습니다. 횡단보도, 지하철역, 편의점, 공원.
2주일 전만 해도 의심의 눈으로 봤던 풍경들이었어요.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면세점을 지나가는데 한 가족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캐리어를 끌고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주웠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죠. 아빠도 엄마도 시키지 않았어요. 아이가 그냥 한 거예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어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보고 배워서 이어가는 거예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뒀어요. 감시 없이 유지되는 사회 한국의 안전 시스템 연구. 서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 연구자는 30년간 전 세계 200여 개 도시를 분석하며 하나의 공식을 믿어왔다. 자유와 안전은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 공식을 깼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됐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박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요. 우리는 전쟁 후 모든 걸 잃었어요. 그래서 서로밖에 없었죠. 전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완벽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서로를 전제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들은 법과 처벌이 아닌 신뢰와 책임으로 사회를 유지한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어요. 밤이었지만 도시는 밝았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전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자유와 안전은 대립하지 않는다. 한국은 그 가능성을 이미 살고 있다. 감시와 통제로 안전을 만들려는 세계에 한국은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길은 느리고 어렵다. 하지만 가능하다. 전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30년을 연구했는데 2주일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제가 찾던 건 시스템이 무너지는 지점이었어요. 근데 발견한 건 시스템이 필요 없는 사회였죠. 런던에 도착하면 동료들에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틀렸다고요. 안전은 카메라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있다고요. 그리고 제안할 거예요. 우리 연구소 모델을 바꾸자고요. 감시 중심에서 신뢰 중심으로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은 이제 안 보였어요. 하지만 가슴에 남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요. 사람을 믿는 것, 이웃을 돌보는 것,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챙기는 것, 신호를 지키는 것, 작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전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어요. 미래의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교육이다. 한국이 증명했다. 그리고 펜을 놓았습니다.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서 할 일이 많았어요. 보고서를 발표하고 동료들을 설득하고 새로운 연구를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요. 한국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전창밖의 구름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겠다고요. 그때는 의심이 아니라 배우러 가겠다고요. 그렇게 제 2주일간의 한국 여행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행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신뢰로 만드는 세상을 향한 여행이요. 한국이 보여준 그 가능성을 전 세계에 전하는 여행 말이에요.